먼저 삼천궁녀의 실체를 알아야 의자왕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 조회 시간 운동장을 꽉 채운 학생 수는 모두 600명. 삼천궁녀는 이보다 5배나 더 많다는 것이다. 삼천궁녀란 얼마나 많은 수인가. 주서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백제수도 사비의 인구수는 만호라고 한다. 한 호구당 5명씩 총 5만 명이 백제수도 사비에 살았다는 것이다. 궁녀의 숫자를 한번 보자. 전체 인구 중 궁녀의 비율을 따져보자. 5만 명 중 여성이 2만 5천 명. 2만 5천 명의 여성 중 아이와 노인을 빼고 젊은 여성을 1만 5천 명이라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사비도성의 젊은 여성 20%가 다 궁녀란 얘기가 된다. 이번엔 먹는 식량을 따져보자. 성인 하루 먹는 양은 300g. 3,000명이 하루에 먹는 양은 900kg이나 된다. 50kg을 한 가마로 할 때 삼천궁녀에게 드는 식량은 한 달에 540가마. 지금의 부여와 백제 사비도성 시대 때의 부여는 도시 규모로 볼 때 별 차이가 없다. 당시 궁궐의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지만 확인되는 유적을 통해 대략 파악이 된다. 네, 이 언저리가 전부 다 왕궁이라고 생각을 하죠. 여기 네. 앞으로 이렇게 해서 발굴 중인 백제 사비 시대의 왕궁터. 그렇다면 삼천궁녀도 이곳 어딘가에 거주했을 것이다. 그렇죠, 여기. 예. 중심 도시 이제 왕궁. 그렇죠. 이곳에 삼천궁녀를 수용할 공간이 있을까? 뒤로 오면서 이쪽 위쪽으로. 도대체 삼천궁녀는 어디에 살았을까? 당시의 왕궁에 해당이 되는 그런 문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백제의 그 왕궁터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비단 이 면적뿐만 아니고 좀 더 넓은 면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3,000명이 머물 수 있는, 더군다나 궁녀만 3,000명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쉽게 생각해도 현재 부여 시가지 인구 몽땅 합쳐봤자 27,000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3,000명이 이곳에 머물 수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추수들도 많이 있고 이 왕궁터에선 삼천궁녀를 수용할 만한 공간이 없다. 조선시대의 기록을 통해 삼천궁녀를 알아보자. 조선 영조 때 쓴 이익의 성호사설에 당시 궁녀의 수는 684명이란 기록이 있다. 고종실록에도 궁녀의 수를 적어놓은 기록이 있다. 대전 및 각전궁의 궁녀는 다 합해서 480명. 이들 기록을 통해 조선시대 궁녀는 500명에서 600명이 이르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궁궐의 궁녀의 수는 시대가 흐를수록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조선왕조 제26대 고정임금 때 대체로 그때는 19세기 후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별궁까지 합치면은 총합 약 600여 명 이상 정도가 이제 궁궐에 거주하고 있다고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추어서 백제가 멸망할 때는 약 7세기 중엽인데 그때의 이제 관원의 숫자나 또 당시의 인구 그리고 농업 생산력 또 왕실의 규모에 비추어서 볼 때 삼천궁녀가 궁궐에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국사기에는 삼천궁녀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 당시의 기록 속에서 삼천궁녀를 찾아보자. 놀랍게도 삼천궁녀에 관한 기록은 없다. 의자왕을 검색해도 삼천궁녀에 관한 기사는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말년에 궁인들과 음황 탐락했다는 기사 외에는 삼천궁녀와 관련된 그 어떤 기록도 없다. 일본서기나 구당서에도
의자왕의 주색에 관한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다만 삼국유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부여 북쪽에 큰 바위가 있는데 궁인들이 떨어져 죽었다는 낙화암의 전설이 남아있다. 당시 기록에 전혀 없는 삼천궁녀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걸까? 삼천궁녀의 실체는 뭘까? 이곳엔 아주 귀한 조선시대 목판각이 전해져 오고 있다. 아니 이 양반이 만든 거예요. 조선 중기 최고 시인이자 문인이었던 민재인 선생의 문지판각이다.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이 문집 6권은 모두 탁월한 문장의 시이다. 이런 요 글들이 굉장히 호쾌하시고 여기에 삼천궁녀에 관한 단서가 있다.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양쪽으로 나오는데 이제 어미군. 문체가 화려하고 아름다워 조선시대에 널리 알려진 백마강부라는 시이다. 이때 처음으로 궁녀수 삼천이란 말이 등장한다. 바라본다 되면 삼천 사람이 그것이 마치 구름과 같이 보여가지고 궁녀 그 후궁들의 그 분을 바르고 얼굴을 붉게 한 것에 현혹된다. 그게 누가 그랬냐면 의자왕이 그랬다 이거죠. 의자왕 하면 삼천궁녀인데 삼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조선 중기에 이제 제기된 건데요. 사실 삼천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 개념보다는 문학적 상징적인 문제고 또 우리 전통적으로 삼자를 많이 쓰거든요. 불교라든가 토착신앙 이런 데 쓰는 그런 그 우리 문화적 어떤 장치 내지는 상징으로 이해하는 게 좋겠고 의자왕의 후궁이라고 할 때 그 후궁도 결국은 여자라는 개념보다는 궁인들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삼천궁녀는 문인들의 감성의 표현이며 망국의 비애를 담은 시어다. 조선시대 때 문인들에 의해 쓰여진 문학적 상징어로 등장한 말이 바로 삼천궁녀인 것이다. 조선조는 유교국가지요. 특히 이제 성종대에서부터 거의 완비된 상태인데 그런 쪽에서 군주들이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되나 이런 쪽의 얘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폐망군주인 의자왕 얘기가 나오고 또 거기다가 삼천궁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것은 그 조선조 사회의 특징에서 보여지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천궁녀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진 결정적 계기는 바로 대중가요다. 삼천궁녀를 노래한 가요를 검색해보자. 삼천궁녀 이야기를 노래하는 가요는 놀랍게도 수십 곡이나 된다. 일제시대부터 1960년대까지 주로 불리워졌다. 패망한 나라에 대한 애틋함이 쉽게 대중들에게 다가간 것 같다. 당대를 대표하던 유명 가수들은 누구나 삼천궁녀를 소재로 노래를 불렀다. 이를 통해서 삼천궁녀의 전설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귀에 익숙해졌던 것이다. 잊어
사람들은 어떤 딱딱한 역사책이나 뭐 또 역사물 영화보다도 그 짧은 노래를 통해서 본능적으로 어떤 역사를 사실은 인식하는 것을 사실은 좀 절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역설적으로는 그런 어떤 역사 인식이 교묘하게 담겨질 때 그 노래는 생명력을 크게 가지게 됩니다. 삼천궁녀의 어떤 그 이야기조차가 즐겨 어떤 그 음악가들에게 채택되고 또 대중들이 그 속에서 어떤 그 자신의 역사를 잃게 된 것은 그러한 노래가 가지고 있는 그 전파력의 힘, 그리고 노래를 통한 어떤 그 집단적 교감의 어떤 힘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어쩌면 어떻게 보면 꼭 들어맞지 않는 역사적인 사실조차도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했구나라고 그런 개연성을 너무나 쉽게 인정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린 것도 어쩌면 그 노래가 가지고 있는 미학적인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어간장 찢어지는 백제 금이 그리구나. 달빛 어린 낙밤의 그늘 속에서 불러보자 삼천궁녀. 그랬군요.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이렇게 문학작품으로 또는 유행가로 의자왕은 3천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궁녀를 거느린 그런 방탕한 왕으로 왜곡이 됐던 것입니다. 삼천궁녀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있지도 않은 삼천궁녀 때문에 의자왕은 방탕한 왕으로 알려져 왔던 것입니다. 자, 이런 타락한 왕이 백제를 다스렸으니 나라 꼴이 성할 리가 있겠는가? 왕의 부패와 타락이 백제를 망하게 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백제 멸망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이었던 것입니다. 백제는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시각은 그 뿌리가 아주 깊습니다. 삼국사기의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백제가 멸망하기 직전의 일입니다. 백제 안에는 아주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천재이변이 그런 기사가 많이 생깁니다. 여기 보면 여우떼가 궁중으로 들어왔는데 그 중에 흰 여우 한 마리가 상좌평의 책상에 올라앉았다. 또 두꺼비 수만 마리가 나무 위로 모여들었다. 또 한 여인의 시신이 떠내려왔는데 그 길이가 18척이나 되었다. 태자궁의 암탉이 작은 참새와 교미를 했다. 이런 이변들이 백제가 멸망한다는 징조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백제 내부에 무언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은유하는 그런 말일 텐데, 그렇더라도 백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멸망한다는 것은 좀 황당스럽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까지 강성했던 그런 백제가 어떻게 해서 망하게 됐던 것일까요? 자, 백제 멸망의 진실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엔 백제 멸망의 날을 엿볼 수 있는 유물이 있다. 백제 왕실의 상징 금동 대향로. 향로는 당시 백제 최고의 보물이었다. 백제 최고의 걸작인 이 향로의 발견을 통해 백제 추후의 날을 볼 수 있다. 백제 대향로가 발견된 곳은 부여시 외곽 능산리 고분지다. 이곳은 백제 왕릉을 관리하던 왕실의 사찰이 있던 곳이다.
향로는 이곳에서 공사 중에 우연히 발견됐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것은 이 향로가 누군가에 의해 일부러 묻혔다는 것이다. 향로가 발굴될 때의 모습이다. 웅덩이의 안쪽 바닥엔 나무 판자를 깔고 그 위엔 잘게 부순 토기 조각이 깔려 있다. 일부러 묻었다는 흔적이 엿보인다. 백제 추위의 날에 누군가 이 향로를 황급히 묻었던 것이다. 백제 금동 대학로는 왕실의 최고의 물건이 됩니다. 이런 최고의 물건이 누군가에 의해서 정말 땅속에 묻힌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 제대로 잘 보관되지 못하고 땅속에 묻힐 정도로 그렇게 위급한 상황은 바로 백제가 마지막 망할 때 얼마나 다급했는지 그런 상황을 잘 말해준다고 하겠습니다. 다급했던 백제 멸망의 긴박한 상황을 알려면 당시 국제 정세를 살펴봐야 한다. 당시 동북아시아는 당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질서 속에 움직이고 있었다. 백제도 무왕 때부터 당에 조공 사신을 보내며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의자왕이 즉위했을 때 당태종은 책봉 교서를 보내 의자왕의 정통성을 인정했다. 의자왕은 즉위 이후 매년 조공 사신을 보내 당과 우호 관계를 유지했다. 반면 신라에 대한 공격은 계속됐다. 백제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궁지에 몰린 신라는 당과의 관계에 부군을 걸었다. 당의 원조를 얻기 위해 신라는 제도와 복식, 연호를 당나라 것으로 바꾼다. 당시 최고 통치자였던 진덕여왕이 직접 당을 찬양하는 시를 지어 바칠 정도로 신라는 당에 대한 4대 외교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다. 이것이 결국 이제 의자왕이 당나라하고 했던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나라 세력이 대동방 정책의 어떤 일환으로 신라의 이제 편을 들어주게 됐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당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신라의 어떤 편을 들어줘서 백제를 이제 소멸시키게 됨에 따라서 당나라의 그 궁극적인 어떤 소멸의 대상이었던 고구려를 이제 공격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후방의 어떤 병창 기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이제 봤던 것입니다. 당의 노골적인 신라 편들기는 의자왕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였다. 그동안 지속시켜왔던 신라로부터 빼앗긴 땅을 되찾는 작업을 계속 해나가느냐, 아니면은 중국 당나라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신라로부터의 실제회복이라는 과제를 포기하고 동북아 질서에 편입되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의장의 입장에서는 신라에게 빼앗긴 땅을 되찾는 문제가 더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결국 중국 중심의 질서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국 의자왕은 즉위 12년인 652년 당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국제관계를 모색한다. 일본 왕실의 유물 창고인 정창원엔 9천여 점의 진귀한 유물들이 소장돼 있다. 여기에 의자왕의 외교 정책을 알게 하는 유물이 있다.
의자왕이 일본의 권력가에게 보냈다는 선물인데 매우 섬세하고 아름다운 문양들이 조각된 바둑알이다. 당시 일본은 백제와 고구려, 신라, 삼국 모두와 우호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러한 일본을 의자왕은 친백제 쪽으로 끌어들인다. 백제와 고구려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에 일본이 가세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가 성립한다. 당과 신라가 동맹하고 고구려와 백제, 일본이 동맹하는 이른바 십자 외교 관계다. 이런 국제 관계를 토대로 의자왕은 멸망 한 해 전까지도 신라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중국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는 의자왕의 모습은 결국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국제적인 문제화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악화일로를 걷던 백제와 당나라 관계는 660년 마침내 당이 13만 대군을 이끌고 백제를 침공하면서 파국을 맞이한다. 당군은 서해에서 덕물도를 거쳐 백강으로 상륙하고 신라의 군대는 계백의 5천 결사대를 황산에서 돌파하고 마침내 18만의 나당연합군이 사비성으로 몰려든다. 18만 대군의 기습적인 공격 앞에 700여 년 역사의 백제는 660년 7월 18일 역사에서 지워진다. 세계 최강의 어떤 대제국하고의 어떤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필연적으로 백제의 멸망을 이제 자초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이제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의자왕이 아니라 걸출한 임금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제 당나라하고 했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승산이 없었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660년 8월 2일 사비성에선 백제의 항복 의식이 치러진다. 의자왕이 단아래에서 김춘추와 소정방에게 술을 따르자 울지 않은 백제인들이 없었다고 기록은 전하고 있다. 강성한 대백제를 이끌던 의자왕. 그는 포로로 당나라에 끌려간다. 그리고 1300여 년 동안 돌아올 수 없었다. 의자왕이 백제의 최고 통치자였던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결국 백제의 멸망 책임을 의자왕이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의자왕 개인의 자질 문제와 연결되어서 의자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재고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2000년 부여에선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다. 중국 낙양 북망산에 묻혀 있었던 의자왕의 넋을 모시는 영토 봉안식이 있었다. 한때 해동 증자로 불리며 강국 백제를 이끌었던 의자왕. 그는 1300여 년 만에 돌아와 백제왕 실묘역에 아들 융과 함께 다시 묻혔다. 멀리 옛 백제의 도성을 바라보며 삼천궁녀에 가리워진 그의 진실을 말없이 전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의자왕과 이 백제 멸망의 진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만주 부여에서 출발해서 한강에 뿌리를 내리고 국가의 터전을 잡은 백제. 700여 년의 오랜 역사와 아주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강성했던 나라가 백제였습니다. 강대국인 당나라와 아슬아슬한 줄타기 외교를 벌였던 의자왕. 강대국가의 외교 정책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당의 신리에 따른 선택에 의해 백제는 멸망했습니다. 나라를 잃은 군주의 책임, 결국 의자왕은 백제 멸망의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당이라는 거대한 외세의 침입을 막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군주로서 의자왕이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의자왕은 당의 공격으로 멸망하기 전까지 백제를 아주 강성한 나라로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또 백성에게는 아주 자애로운 왕이었습니다. 이런 의자왕의 면모는 간데없이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았던 삼천궁녀로 인해 방탕한 군주의 대명사로 의자왕은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마치 백제 멸망이 의자왕의 인간적인 결함 때문인 것처럼 폄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방탕한 군주라는 의자왕의 이 오명은 풀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제 멸망의 진실 또한 재조명되어야 할 것입니다.